루돌프를 만드는데 연구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죠.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막상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 루돌프가 코가 빨갛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루돌프 코를 빛나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봅시다. 피콜라. 우선 루돌프 코를 빨갛게 빛나게 하기 전에 루돌프가 어떤 종인지 알아봅시다. 아마 대부분은 이 루돌프를 사슴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루돌프는 술록입니다. 이 루돌프 동화의 원작 루돌프 더 레드노스드 레인디어, 이 제목에서 나온 이 레인디어는 이 술록을 의미하는데 번역의 과정에서 사슴으로 오역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작품 속 루돌프가 미적 허용을 통해서 이렇게 술록보다는 이 사슴에 가깝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사슴으로 믿게 된 것이었죠. 이 루돌프의 기원인 이 술록들은 사실 겨울철에 코가 이렇게 빨개집니다. 여기서 빨개진다는 것은 이게 붉게 빛난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충혈에 가까운데요. 코에 존재하는 이 미세혈관들이 확장되며 이 혈액이 빠르게 순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혈구가 얼지 않게 되면서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마치 겨울철에 수족냉증이 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술록코가 빨간 걸 알았으니 다음 시간 봅시다. 라고 하기에는 좀 심심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코가 빨갛게 빛나는 루돌프를 만들 방법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접 만들어보고 싶지만 당장 시간과 돈 그리고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만 접근해보도록 하죠. 이게 혹시라도 아니 누가 이런 실험에 연구비를 지원하겠어 라면서 태클을 거실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상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수르나 일론 머스크급 부자가 빨갛게 빛나는 코를 가진 루돌프를 만들겠다고 진행시켜 라면서 무제한의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선 저는 루돌프의 원작대로 이 술록의 코를 빛나게 만들려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하나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이는 바로 술록은 보존상태 취약종이라는 문제입니다. 세계자연보존연맹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이 생물들의 멸종 가능성을 평가해서 이 레드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각각의 등급을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술록이 멸종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류되어서 만약 술록으로 실험을 수행한다면 이 많은 규제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멸종 위기와는 거리가 먼 다른 종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던 도중 이 두 가지의 후보종이 도출이 되었는데요. 이는 바로 이 노루와 꽃사슴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둘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새로운 루돌프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이 멸종 위기 등급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비교를 해보면 이 두 종 모두 최소 관심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1대1 무승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루돌프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꽃사슴과 이 노루, 그리고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이 루돌프와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닮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른쪽에 꽃사슴이긴 합니다만 노루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무승부를 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술록과 두 종이 얼마나 유전적으로 가까운가를 분석해봤는데요. 세 가지 동물들의 개통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루, 술록, 사슴은 세 종 모두 사슴과에 속하지만 술록과 노루는 노루악과에 속하고요. 꽃사슴은 사슴악과에 소속됩니다. 그렇기에 분류학상 가까운 노루가 좀 더 우세하기 때문에 현재 스코어 3대2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당 종을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가를 분석해봤는데요. 실험과 사육이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높은 스코어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노루를 가까이 접해봤다면 짐작이 가능하시겠지만 노루는 포획 금지종입니다. 그렇기에 이 노루는 특정 허가 없이는 노루를 포획하거나 사육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꽃사슴의 경우 사육이 비교적 쉽고 분양시장도 충분히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꽃사슴으로 실험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저의 실험 계획을 설명할 텐데요. 이 사슴과의 이 코는 우리가 보는 개와 고양이처럼 이 코끝에 털이 없는 이 코보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보리 세포 표면에 우리는 붉은색 형광을 나타내는 단백질인 RFP를 발현시켜서 빛을 받으면 붉은색으로 빛나는 코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RFP 단백질이 어디에서나 발현이 된다면 이 빨간 코 루돌프가 아니라 그냥 빨간색 루돌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콧뿌리 구조에만 많이 발현되는 단백질에 이 RFP 단백질을 부착시키는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코부리에서만 붉은 형광을 띠게 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유전자 편집을 하는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일 꽃사슴 성장 이후에 유전자가 도입이 된다면 이 적용해야 할 유전자의 편집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가 있고, 또한 이 RFP 단백질을 외부 물질로 인식해서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아 시기에 유전자를 도입시키는 것이 베스트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배아 시기에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이 콧뿌리 구조에만 발현되는 단백질에 RFP를 부착시켜서 성장 이후를 관찰하는 것이 저희의 실험 목표인 거죠. 이런 실험들이 시도되기 이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연구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유전자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도록 참조 유전체가 제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꽃사슴의 유전자 지도가 완전히 밝혀진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특정해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가 있고, 또한 다른 유전자 지역에 잘못 유전자가 편집이 되는 이 불상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굳이 꽃사슴을 통한 연구가 아니더라도 이 콧뿌리에서 특이적으로 만들어내는 단백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해당 유전자와 꽃사슴의 유전자의 유사도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어딘지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전자 지도와 코부리 특이적 단백질이 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루돌프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행히도 꽃사슴의 참조 유전자 지도는 발견이 되어 있지만 이 콧뿌리 특이적인 단백질에 관련된 논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콧뿌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이 뭔지도 알아내야 하는 문제점에 당면한 것이죠. 분명히 저는 루돌프 코를 만들자고 이 가상 실험을 준비해봤는데 점점 연구 방향이 산으로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는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하차하시거나 뒤로 넘겨서 결말을 봐주시는 게 건강상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행 연구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이 설계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실험 목적은 이 콧뿌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이 되지만 다른 조직에서 발현되지 않거나 적은 양으로 발현되는 유전자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이 방법은 각 조직이 현재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를 분석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각 세포는 유전자인 DNA로부터 RNA를 만들고 만들어진 이 RNA가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요. 마치 레스토랑에서 고객이 이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하게 되면 주방으로 주문서가 전달이 되고 그 주문서를 요리사가 받아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주문서에 해당하는 이 mRNA가 단백질보단 안정적이면서 현장을 포착하기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분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직별로 생산하는 이 주문서를 분석해서 이 콧뿌리에서만 만들어내거나 이 많은 양을 생산하는 단백질 유전자를 선별하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낸 mRNA를 통해서 DNA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그 결과 우리가 유전자 편집을 할 수 있는 후보 유전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유전자 후보군에 이 RFP를 집어넣기 위해 우리는 꽃사슴의 배아 시기에 크리스퍼 카스9의 기술을 이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크리스퍼 카스9이란 간단히 설명해서 DNA를 원하는 위치를 가위로 자르고 원하는 DNA를 넣거나 빼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유전자 편집을 끝낸 배아 세포를 암컷 꽃사슴으로부터 출산까지 유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이 아기 꽃사슴을 키우면서 일반 꽃사슴 대비 붉게 빛나는 코가 나오는지를 관찰하면서 보안사항을 찾아 재실험을 하거나 상용화 준비를 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최종 목표인 것이죠. 짜잔! 이렇게 해서 코가 붉게 빛나는 루돌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영수증을 펼쳐볼 시간인데요. 과연 몇 년의 기간 동안 얼마의 자금을 써야 할까요? 이 비용 추산 부분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 신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모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축사는 없으나 실험실만은 갖춰진 상태라고 가정을 해봤고요. 일단 실험 기간은 꽃사슴의 수명이 15년 정도 되는데 두세 대인 30년 안에 이 실험을 완료한다는 전제로 한번 추산해 봤습니다. 일단은 천평부지에
100마리의 꽃사슴을 키우기만 한다고 하면 대략 80억이 듭니다. 키우기만 하는데 어질어질하다, 그쵸? 축사 같은 시설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대략 70억 정도가 드는데요. 아직 실험 비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실험 비용을 더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실험 비용을 추산해 보도록 할까요? 실험 비용은 이전에 부족했던 연구였던 꽃뿌리 특이적인 발현 유전자를 발굴하는 것은 일단은 제외시키고 계산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꽃사슴의 배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이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이 인디아나 의과대학에서 이 실험 모델로 제안하는 비용이 이 큰쥐 기준 한 마리당 65,506달러를 부르게 됐는데요.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꽃사슴이라는 특이성에 의해 해당 가격의 1.5배라고만 잡아도 대충 한 마리당 85,000불이 드는데요. 한국 돈으로 한 1억 1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몇 마리를 실험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첫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준비했던 유전자 후보군에서 5개를 추려서 하나의 유전자당 5마리를 키웁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실험을 하는데 25마리를 유전자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후보군을 바꾸거나 좀 더 다른 유전자를 추가를 하면서 실험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총 50마리를 유전자 편집을 해야 하고요. 그 결과 한국 돈으로 55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30년간 루돌프를 만드는데 연구 비용이 135억이 소요되는 것이죠. 야, 루돌프 한 마리 135억. 야, 40분. 물론 이전에 찾은 유전자들이 후보군이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확실치 않은데요. 여러분이 세계에 손꼽히는 부호라면 이 연구에 베팅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루돌프를 만드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루돌프는 그냥 상상 속에 두는 게 어떨까요? 어쨌든 즐거운 연말 되시고 다음 시간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